안녕하세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산드라 루나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4년마다 열리는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로봇 기술 경연대회 사이베슬론 2024에 참석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아쉽게도 저희 스위스 팀은 탈락했지만 이 대회를 통해 제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스위스 추리히 국제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13살 소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은은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창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설산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 당당한 산맥을 볼 때마다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빠는 스위스의 자랑스러운 스키 국가대표였거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바람을 가르며 설원을 누비시던 그 모습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5년 전 제가 8살 때 그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연습 중에 일어난 사고로 아빠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매일 아침 설산을 바라보며 훈련하시던 아빠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일본인 학생 스즈키로 인해 제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스즈키는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말썽꾸러기 전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가 학교 게시판에 걸린 아빠의 옛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스즈키의 얼굴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어느 월요일 아침 체육 시간 직전에 제 체육복이 사라졌어요. 평소 제가 체육복을 넣어두는 사물함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한참을 찾아 헤매다 결국 체육관 뒤편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체육복을 꺼내는 제 모습을 보며 스즈키와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는 분명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마주친 스즈키의 눈빛에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점심시간,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머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휠체어 탄 스키 선수의 딸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제 식판을 세게 쳤고 순식간에 제 교복은 스프 범벅이 되고 말았답니다. 스즈키였죠. 그의 입가에 맺힌 차가운 미소는 마치 오래 계획했던 일을 성공시킨 사람처럼 보였어요. 미안해 실수였어라는 스즈키의 말과 함께 그의 눈빛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지 처음으로 스즈키에게 대들었던 거죠. 스즈키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저 제가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스위스의 자랑이라 불리던 스키 선수가 이제는 휠체어나 타고 있다니 우스워서 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아빠를 모욕하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즈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무슨 모욕이냐며. 스키 국가대표가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쉬운 슬로프에서 사고가 났겠냐고. 제 아빠는 원래 그 정도 실력이었던 거라고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집어 교복을 닦으면서도 저는 스즈키의 모욕적인 말들에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스즈키에게 대들어 싸움이라도 하면 결국 아빠가 학교에 불려오실 테고 그렇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오셔야 하는 아빠를 다른 학부모들이 쳐다보며 수근거릴 게 뻔했으니까요. 스즈키 때문에 아빠가 또다시 모욕적인 시선을 받으시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더 강해야 하고 세상은 생각보다 더 차가울 수 있다고 하셨죠. 사고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오신 날 트로피 진열장 앞에서 하신 아빠의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화를 참는 것도 또 하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속으로 삭혔어요.
그렇지만 체육복 사건과 시판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스즈키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제 사물함 안에서는 불구자의 딸이라는 악의적인 쪽지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스즈키에게 언젠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빠 때문에 화를 못 낼 것을 알고 아빠의 장애를 들먹이는 스즈키가 치졸하고 비열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날이었죠. 저는 아빠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학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피아노 연주 순서가 있었거든요. 아빠는 제 연주가 끝난 후 객석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죠. 다음 순서를 위해 무대를 내려오려는 찰나 갑자기 스즈키가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휠체어 탄 올림픽 선수라니 웃기지 말라며 아빠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강당이 침묵에 빠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빠를 향한 수백 명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무게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죠. 이성의 끈이 하나둘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스즈키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누구나 저 같은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게 아닌 몸이 불편한 아빠를 건드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 짓인지를. 특히 이날만큼은 아빠께서 직접 와주신 날이었고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봐 주신 그 소중한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의 장애를 조롱한다는 건 더 이상 인간적인 대우를 바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이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스즈키에 대한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스즈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야겠다는 생각이 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스즈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 비웃고 있는 스즈키를 향해 다시 무대로 올라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관객석 뒤쪽에서 한 소년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몇 칸씩 뛰어올라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스즈키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대로 뛰어오른 소년의 날렵한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는 우리 반의 조용한 전학생 상균이었습니다. 그때 상균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루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모욕하는 건 스위스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대표 선수야. 그리고 그분은 루나의 아빠시고. 상균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강인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사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죠. 상균의 손에 꺾인 스즈키의 팔은 등 뒤로 꽈당꽈당 휘어져 있었고 스즈키는 짧은 비명과 함께 강당 바닥에 어깨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을 이렇게 순식간에 제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균이는 6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했고 한국 유학 시절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단단한 체격이 스즈키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정의의 심판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당 안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향했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이내 스즈키를 향한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죠. 학부모들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스즈키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깊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평소 스즈키의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듯 작은 환호성을 내뱉었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친 스즈키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를 제압한 상균이를 향한 존경의 눈빛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 언젠가는 스즈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상균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타나 저와 아빠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주다니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어느새 상균이를 향한 작은 박수 소리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상균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조용한 전학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상균과 도서관, 부석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상균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균의 할아버지도 3년 전부터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상균이는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균이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죠. 그래서 뇌의 신호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졌고 꼭 할아버지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빠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균과 저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병원 봉사활동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가 계신 재활병원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상균이가 한국에서 배워온 안마법으로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면 환자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곤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스즈키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균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해둔 특별한 만남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상균이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스위스에 남아 공부를 이어갔죠. 처음엔 이메일도 자주 주고받았지만 시차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박사과정에서 웨어러블 로봇공학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이베슬론 대회 준비를 위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다가 네이처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혁신적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1저자가 김상균이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확신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며칠 후 취리히에서 열린 의공학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연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단 1초 만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태권도 자세로 스즈키를 제압했던 그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균의 눈이 커졌고 고지어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렇게 우리의 재회는 시작되었답니다. 취리히 후숟가를 거닐며 나눈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었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왔더군요. 상균은 카이스트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며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었고 저는 아빠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전해주는 상균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로제 아파트 노래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전하자 저도 반가운 마음에 우리 연구실 동료들도 다 알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네요. 상균은 그런 제 반응이 신기한 듯 웃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한식에도 관심을 가지냐면서 상균은 스마트폰을 꺼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젊은 요리사와 여경래라는 중국의 대가가 펼치는 중화요리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 수준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대화가 한국의 의료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고 AI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가 숙련된 의사들의 진단율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에는 입이 떡 벌어졌죠. 게다가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혁신적인 발전상을 들으며 저는 그저 연신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균이가 들려주는 한국의 의료기술 이야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카이스트가 개발한 뇌파 인식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의 의료기술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다. 제 말에 상균이는 빙그레 웃으며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죠. 이미 전 세계 상위 10개 병원 중 7곳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빠도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상균이 알프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알프스 설산이 한눈에 보이는 알프스 뷰 레스토랑은 상균이 학창시절 즐겨 찾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죠.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서 10년 만에 재회를 자축하고 싶었거든요.
알프스 설산이 한눈에 보이는 알프스 뷰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때 내가 스즈키 팔 꺾어서 강당 바닥에 처박았을 때 진짜 통쾌하더라. 제가 웃으며 말하자 상균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엄청 떨렸어. 태권도는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거든. 상균이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는 또다시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토마스 코치님이 저희 테이블 앞에 서 계셨거든요. 아빠의 올림픽 시절부터 함께했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던 분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분을 하필 이날 이곳에서 만나다니. 코치님은 제가 이렇게 훌쩍 자랐다며 문시우를 붉히셨어요. 제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자연스럽게 저희 테이블에 합석하셨죠. 알고 보니 이 레스토랑이 코치님의 단골집이었다고 해요. 코치님은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팀으로 지내왔다고 했죠. 아빠가 처음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천재였고 설산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다 코치님은 갑자기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에 대해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 채로 일본의 한 스포츠 기업이 진행했던 혁신적인 스키 장비 개발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하시다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단순히 아빠의 사고를 떠올리시며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신 걸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치님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오래도록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은 그런 의문들을 잊을 만큼 즐거웠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추리의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전 그날의 소녀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꿈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이 달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사이베슬론 대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4년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의 축제이자 장애인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자리였죠. 특히 저에게는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답니다. 이번 대회에는 26개국에서 71개 팀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닌 완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회의 꽃이었답니다. 우리 스위스 팀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반복하며 준비했죠. 이번엔 꼭 아빠를 다시 걷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회의 미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기, 좁은 의자 사이 이동하기, 양손으로 요리하기 등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많은 팀들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고 결국 한국과 스위스 팀을 비롯해 6개의 팀만이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스위스 팀의 차례가 왔어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스위스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고 무엇보다 아빠가 다시 걷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졸였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로봇을 입은 우리 팀 선수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려 시도했는데 선수의 다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로봇의 무릎 관절부에 장착된 모터의 토크가 부족했고 균형 제어를 위한 자이로 센서의 반응 속도도 너무 느렸거든요.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의 보행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하지 못해 미세한 떨림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데만 5분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이런 불완전한 기술로는 절대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거란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스키 선수의 정신이야 라는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미션인 짧은 거리 걷기에 도전했어요. 하지만 로봇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불안정한 보폭과 느린 반응 속도 때문에 한 발자국 내딛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결국 두 번째 미션을 겨우 통과하고 나니 주어진 10분이 모두 지나가 버렸답니다. 시간 종료됐습니다. 진행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고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던 제 야심찬 꿈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옆에서 위로하는 팀원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국 팀도 우리와 비슷한 성적이었어요.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카이스트 팀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팀은 4년 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라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미션의 난이도는 달랐어요. 설마 이번에도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실제 하반신마비 장애인 선수인 김승환 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어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간 전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워크온 슈트 F1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이 마치 철갑상어의 비늘처럼 김승환 연구원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더니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순간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로봇이 김승환 연구원의 몸에 밀착되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가 4년간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가능할까, 아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이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미래였기 때문이죠. 놀란 마음을 애써 누르고 한국팀의 경기를 계속 지켜봤는데 워크온 슈트 F1이라는 이름의 장비를 입은 김승환 연구원의 모습은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터가 장착된 12개의 관절이 사람의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특히 1초에 1000번씩 균형을 측정한다는 센서 기술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우리가 5분 동안 겨우 해냈던 일어서기를 그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듯 자연스럽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김승환 연구원은 주어진 미션들을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수행해 나갔거든요. 좁은 의자 사이를 옆걸음질로 이동하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는가 하면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마구 쿵쾅거렸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동작들을 한국의 카이스트 팀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수행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승환 연구원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장애를 극복한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으니까요. 문득 스위스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요리 미션에서 찾아왔어요. 김승환 연구원이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식재료를 써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고 전 아빠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거든요. 예전에 아빠가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시던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특히 김승환 연구원이 칼을 잡고 당근을 써는 그 자연스러운 손놀림은 마치 아빠가 다시 부엌에 서 계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답니다. 혹시 이 기술이라면 아빠도 다시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는 희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불과 6분 41초. 카이스트 팀은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우리가 10분 동안 겨우 2개 미션을 해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성과였죠. 전시장은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경쟁팀들조차 감탄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이건 한국팀의 압도적으로 뛰어난 세계 최고 기술력의 승리임과 동시에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주는 희망의 환호성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좌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가슴 한가득 희망이 차올랐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아빠도 이 기술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부품과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12개의 관절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고성능 모터부터 1초에 1000번씩 균형을 측정하는 첨단 자이로 센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행을 보조하는 AI 신경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새삼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스위스조차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모든 걸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구나 휠체어 사용자가 스스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애인의 자존심과 존엄성까지 생각한 섬세함이 느껴졌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김승환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제 몸으로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아빠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아빠의 마음과 똑같았으니까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빠와 관련된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시던 아빠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이제는 그 아빠가 이 장비를 입고 다시 한번 설산을 향해 힘차게 활강하시는 모습까지 마치 제가 그토록 그리던 과거와 미래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희망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김승환 연구원의 자녀들처럼 저도 곧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야. 한국의 기술이라면 반드시 가능할 거야. 그리고 이 다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변해 있었죠.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프스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아빠의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차가운 설산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으니까요. 김승환 연구원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아빠도 곧 이 설산을 다시 누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저는 곧바로 아빠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재활병원에서 아빠를 뵈러 가는 길에 토마스 코치님과 마주쳤는데 코치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아빠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계셨거든요. 저는 코치님과 함께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카이스트 팀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카이스트의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되고 더 발전하면 아빠도 다시 달릴 수 있고 예전처럼 빠르게 스키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코치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레스토랑에서처럼 또다시 그 무거운 그림자가 코치님의 얼굴을 덮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쁜 소식인데 코치님만 유독 무거운 표정을 지으시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라도 털어내야 할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셨달까요? 문득 레스토랑에서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를 언급하실 때의 그 불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코치님의 표정에는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오사카 스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 레스토랑에서도 그러셨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항상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코치님은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빠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코치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슬픔이 묻어났어요. 당시 아빠가 신으셨던 스키 장비는 오사카 스포츠사의 비밀 프로젝트 제품이었고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스키 선수의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된 제품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요. 스즈키의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올림픽을 앞두고 무리하게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이후 이 모든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코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제 카이스트 팀의 발표를 보면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특히 카이스트의 기술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있어서 당시 오사카 스포츠사가 저지른 실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스즈키가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유, 아빠의 사고를 비웃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는지까지. 코치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오사카 스포츠사는 새로운 스키 장비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고 해요. 최고의 스키 선수였던 아빠를 내세워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안전은 뒤로 한 채 오직 속도와 성능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사고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니. 아빠의 꿈과 열정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죠. 목 안쪽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빠의 모습, 늘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스즈키의 아버지와 오사카 스포츠사 때문이었다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상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이스트로 돌아간 상균이가 아빠의 사고 당시 스키 장비를 AI로 분석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랍게도 코치님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결함 있는 설계, 부실한 안전장치, 무리한 속도, 제어까지 모든 것이 사고를 부르는 재앙이었다는 거죠. 상균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듣자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의 꿈과 열정을 이용해 실험 도구로 삼았다니.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스즈키의 수상한 행동들과 코치님의 무거운 표정,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상했던 정황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무력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아빠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늘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시면서도 제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던 아빠. 그런 아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니. 복받치는 감정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상균이는 제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복수나 분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했죠. 아빠께서 늘 말씀하시던 설산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스키의 가치는 속도가 아닌 자유라고 늘 말씀하시던 아빠. 코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죠. 상균이는 카이스트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스키 장비에 접목하면 선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야말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스위스의 전통적인 스키 기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빠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곧 알프스의 설산에서 새로운 역사적 순간이 펼쳐질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카이스트 팀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빠를 다시 슬로프 위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빠는 다시 한번 진정한 설산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이스트 팀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무려 8년간 세계 1등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단독 저자로 네이처 논문에 게재된 거예요. 게다가 그의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를 발칵 뒤집을 만큼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스위스에서 노벨상 수상자급 교수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온 한 학생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지 게재를 넘어 전 세계 학계에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 출신의 카를라 에나입니다. 현재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사실 제 인생의 첫사랑은 음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푹 빠져 추리 음악원에서 전공했고 17살 때는 스위스 청소년 피아니스트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앞둔 18살 우연히 접한 한 수학자의 전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위스 바젤 출신의 레오나르트 오일러였어요. 시력을 잃고도 수학 연구를 멈추지 않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바젤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읽으며 수학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오일러가 수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학사의 거장이라는 점도 저를 흥분시켰어요. 더구나 그가 우리 스위스 출신이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죠. 피아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오일러의 이야기는 제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자리 잡았어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 그 불씨가 점점 커져갔죠. 수학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수학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피아노를 치던 손가락으로 이제는 복잡한 수식을 풀어나가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대학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수학의 깊이에 압도되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일러의 끈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2학년 때 만난 중국인 교환학생 난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난쯔이는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난쯔이는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수재였는데 그녀는 이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했죠. 10살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다른 학생들을 얕보는 듯한 말을 자주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까지 비판하곤 했죠. 거기다 난쯔이의 아버지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였대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로 자란 거죠. 그래서인지 그녀에겐 강한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베이징 사람이지 그냥 중국인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정정하더라고요.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난쯔이의 존재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최근 도전한 수학계 난제 중 하나인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 0점에 관한 문제로 연구실에서 씨름하던 중이었어요.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고 책상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런데 난쯔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서 제 연구 노트를 잠깐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접근법이 너무 구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고 제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그날 밤 저는 난쯔이가 무시하며 던진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더 이상 연구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음악대학 건물로 향했죠. 다행히 연습실 하나가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면서 음악에 푹 빠져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동양인 학생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그는 제 연주가 아름답다며 더 들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동양인 학생 이름이 주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음대생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혁이 갑자기 음악의 화성학과 수학적 패턴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주혁은 음계의 주파수 비율과 수열의 관계 그리고 화음의 구조와 굴론의 유사성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막연히 맴돌던 생각들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너무나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그가 수학을 전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주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제게 음대생이 아닌지 되물었죠. 그 질문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수학과 학생이지만 스트레스 해소로 가끔 피아노를 친다고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주혁은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학과 학생이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잘하는지 물으며 감탄했죠.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주혁이 제가 언급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혹시 수학 문제 때문인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난쯔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출신인 그녀의 강한 자부심, 어릴 때부터 수학 신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모두 말했죠.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어요. 주혁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음악과 수학을 모두 잘한다는 건 분명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뇌가 깨어 있으면 그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죠. 주역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이 점점 더 열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레만 호수 주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죠. 꿈, 고향 이야기, 유학 생활의 어려움까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에 저도 놀랐어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였지만 주역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원래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세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가끔은 숨이 차다고 하셨죠. 우리 가족은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계시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주역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반려견도 비슷한 심장 문제로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우연히 한의학책을 읽다가 천마라는 한약재가 심장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주역은 이어서 최근 뉴스에서 방탄소년단 BTS 진이 군 복무 중 천마를 섭취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어요. 주역이 BTS 진의 천마 섭취 뉴스를 언급하자 저는 깜짝 놀라 그가 한국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주역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BTS의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과 지금 호수를 거닐며 산책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BTS 스위스 아미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고 제 여동생 안나가 정말 극성 팬이라고 덧붙였어요. 특히 안나는 비를 정말 좋아한다고 털어놓았죠. 제 호들갑에 주역이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BTS의 노래가 마치 피아노 선율에 벨벳을 얹은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한글로 된 가사가 전달될 때 선율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인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스위스 키즈 채널에서 3회 연속 베스트송으로 뽑혔다고 말했어요. 이 때문에 스위스에서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었다고 설명했죠. 특히 11살 스위스 소녀 레안드라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화제가 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 키즈 채널에서 30분이 넘는 분량으로 레안드라를 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 방송에서 레안드라가 미국의 팝송보다 유럽의 클래식보다 한국의 케이팝이 더 좋아요라고 말했던 인터뷰 장면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역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에 주역은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반대로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흥분되었죠. 마치 제가 BTS의 비공식 홍보대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흐뭇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주역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사실 엄청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주역이 BTS B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되기 시작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한국 BTS B의 동창생과 호수를 거닐고 있다니 제 머릿속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라면서 한마디가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죠.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주역의 행동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BTS B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둘 다 대구, 서구, 비산동 출신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최근 BTS B가 자기 고향에 있는 달성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어요. BTS 멤버의 초등학교 동창을 여기 스위스에서 그것도 제가 우연히 만나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어서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피아노 치다가 BTS 멤버의 동창을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주역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면서 스위스에서 BTS가 이렇게 인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역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나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도 스위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가사와 멜로디가 주는 감동 때문이에요. 저도 주역과의 대화로 그런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타인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역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같았죠. 주역과 대화를 하니 마치 BTS의 봄날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힘을 얻었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죠. 주역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한약에 대한 주역의 설명을 들으니 할머니의 병도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주역과의 꿈 같은 대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난쯔이와 그녀의 연구 그룹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들어왔죠. 그들은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난쯔이가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주역에게 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어요. 그 순간 난쯔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비웃듯 제 의견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제안한 방식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했죠. 그녀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자 난쯔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 연구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난쯔이의 날카로운 반박에 점점 기가 죽었어요. 그때 난쯔이가 제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동작에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다가 테이블을 건드렸고 그 바람에 제 노트북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어요. 동시에 옆에 있던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연구 자료 위로 커피가 쏟아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 후에 난쯔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방법이 어차피 쓸모없으니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젖은 자료들을 모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겨우 물건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홀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역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눈물 범벅인 채 구겨진 연구 자료를 붙들고 있었죠. 주역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고 저는 주역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난쯔이의 모욕적인 행동과 망가진 연구 자료로 인한 좌절감을 주역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주역은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주역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역은 허준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수기하학과 조합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어요. 칠판 앞에서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문제를 대수적 구조로 변환하고 기하학적 모델로 표현한 뒤 조합론적 접근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주역의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혁신적인 방법론에 감탄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푸는지, 난쯔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끈기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때 주역이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도 한때는 포기하고 싶어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했지만 우연히 허준희 난제 연구소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공부해 펠로우가 되었다고 해요. 주역은 허준희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어릴 적 시인을 꿈꾸다 자퇴했지만 결국 45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필즈상이 4년마다 40세 이하 수학자에게 주는 노벨상급 상이라고 말했고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같은 해에 수상했다고 덧붙였어요. 주역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BTS 동창생이면서 허준희 교수의 제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역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희망을 얻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역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음악의 화성 구조와 수학의 굴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 주파수를 분석하고 이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도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고 때로는 막히기도 했지만 주역의 격려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수학 문제와 씨름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난쯔이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역의 말대로 또 그의 조언대로 아픈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학회 날이 밝았고 학회 당일 제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그때 난쯔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쯔이가 말을 이어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귀를 의심하며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난쯔이가 언급한 방법론이 제 것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어진 그래프와 설명들은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난쯔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난쯔이가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결론을 말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어지고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제 앞에서 난쯔이는 제 연구를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난쯔이의 발표에는 제가 설명했던 방법론, 그래프, 심지어 결론까지 제 연구와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의 화성 구조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이를 리만 제타 함수와 연결시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난쯔이가 저번에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면서 그 방법은 구시대적이라 하더니 어찌나 꼼꼼하게 그대로 베껴갔는지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가 제 차례였고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 발표를 끊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전에 발표했던 주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연구한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오히려 제가 베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난쯔이가 미리 몇몇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제 발표에 대해 의심을 심어놓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더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때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주역이 나타났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하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주역이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주역의 차분한 목소리로 제 연구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죠. 그가 우리의 연구 노트와 이메일들을 증거로 제시할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역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난쯔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가 보였죠. 난쯔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들고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해서 이 연구 과정이 마치 진짜 자신의 것인 듯한 상세한 노트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날카롭고 정확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는 제 음악적 배경을 언급하며 제가 어떻게 피아노의 화성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주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만큼 그가 제 연구 방법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난쯔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경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로 인정받아왔고 이런 연구 방법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난쯔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난쯔이의 화려한 경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위원들이 설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렇게 학회장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도 제 연구 결과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동시에 난쯔이의 교활함과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반면에 주역이 저를 대신해 난쯔이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주역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때였습니다. 최고위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논쟁을 중단시켰어요. 그는 다른 위원들과 잠시 회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옮겼죠. 저는 숨죽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때론 격렬해 보이는 토론의 불안감이 커졌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희망이 생겼죠. 주역은 제 옆에 서서 계속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반면 난쯔이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최고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논쟁 상황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수학계의 역사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실감했죠. 그러다 위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규명하고 학문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즉석 수학 대결을 제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주역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에서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원들과 몇몇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우리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음악적 하모니와 소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죠. 이 대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제시되자 난쯔이와 주역은 즉시 풀이에 몰입했어요. 난쯔이는 빠른 속도로 펜을 움직이며 계산을 해나갔고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천천히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갔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문제를 풀고 제출한 후 위원장이 난쯔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귀하의 해법에서 음악적 화음과 소수의 분포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난쯔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난쯔이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주역에게로 시선을 돌린 위원장이 물었죠. 당신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주역은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이런 주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대결이 끝나고 위원들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만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죠. 그렇게 2주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역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게다가 주역은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날이 왔어요.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자 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날 아침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긴장한 채로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설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어요. 그나마 주역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원장님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긴 심의 끝에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를라 에나 씨의 연구가 독창적이며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쯔이 씨의 연구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인용과 방법론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제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난쯔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뭔가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혁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주혁의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혁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혁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혁 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끈기 있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었나요? 저는 그의 신념과 끈기가 너무 궁금해서 주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허준이 난제 연구소의 교훈이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낸다라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주혁은 허준이 교수님의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45년간 안 풀렸던 리드 추측을 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 11개의 난제를 풀어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로타 추측 이야기를 할 때는 주혁의 눈이 유독 반짝이더라고요. 이 난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수학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난제를 풀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을 보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세우려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죠. 주혁의 눈빛에서 그가 존경하는 수학자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한국 사람처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의 그 끈기와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제 안에 잠재된 그런 모습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주혁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저는 궁금함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주혁이 천천히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죠.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봉지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혁이 그 봉지를 저에게 건네며 이거 받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천마라는 한약재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았죠. 주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쿠팡이라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배송받았다는 말에 저는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 써준 주혁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주혁은 제가 할머니 얘기를 했을 때부터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발달된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이 천마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천마가 할머니의 심장병에 도움이 될 거라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할머니의 병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주혁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저와 주혁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주혁의 연구 결과가 네이처 저널에 게재된다는 거였죠.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학부생이 단독 저자로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희망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혁의 성과가 마치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죠. 네이처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 스위스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급의 교수님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학교의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교수님도 필즈상을 수상하셨지만 네이처에는 단 한 번도 논문을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주혁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역이 학부생 신분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죠. 저는 주역의 이런 성과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죠. 주역의 천재성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의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행운하라고 느꼈답니다. 한편, 난쯔이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통쾌한 마음이 들었죠.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주역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 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역의 네이처 논문 게재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학부생으로서 이룬 이 업적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주역과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같은 유명 대학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선진 IT 기술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죠. 특히 주역이 연구했던 허준이 난제 연구소도 꼭 가보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싶어요. 경복궁 같은 고궁도 가보고 BTS 공연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꼭 먹어보고 싶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 정직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까지.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기대되고 주역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탔었는데 그 전에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도 있었네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